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소환된 건데요.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와 또 국무회의 소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잠시 뒤 오늘의 뉴스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연금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 헷갈리시는 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안정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본인이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도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재 시황캐스터, 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하프타임 뉴스 우리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고 소식인데 이 선로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였어요. 네, 경부선 남성형 청도역을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진주행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와 충돌을 했는데요. 현재 부상자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은 상행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 중이고요.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청도군인 것 같다며 이 부상자가 몇 명인지 정도가 어떤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추가 피해 없도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전장에 이어서 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던데 오늘 동향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과 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경계 심리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29% 약세로 3,16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외국인이 팔아냅니다. 3,03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1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개인 역시 1,42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이 반등하고 있지만 방산 대표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 대표주인 HD 현대중공업 등이 3% 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전에 동반 하락하고 있던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역시 조정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도 0.77% 약세, 791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14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47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제약 쪽인 파마리서치가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비만 치료제 대표주인 펩트론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게 하락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콘텐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해외 드라마 할당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드라마를 포함해서 해외 콘텐츠의 도입과 또 방송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K 콘텐츠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388원 50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1388원 90전에 거래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이 월 수입이 만약에 일정 수준 안쪽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국정과제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는데요. 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로서는 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는 셈입니다. 예. 결론부터 짚어보면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 수입이 509만 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요. 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입니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하는데 네. 올해로 따져보면 소득 활동으로 309만 원을 벌면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아.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겨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6년 전 8만 명대에서 지난해 14만 명에 육박해 어이구. 50%나 늘었고 네. 작년의 경우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00억 원을 넘겼는데요. 삭감 수준은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정부는 초과 소득 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과 2구간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네. 이 구간은 초과 소득 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월 소득이 509만 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시행도 검토합니다. 네. 이런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취업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런 국민연금 감액의 역진성으로 제도가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던 상황에서 네. 정부가 손질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조금 뭔가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약간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고요. 네. 요즘 이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치 않은데 특히나 배추값 크게 뛰었다고요. 네, 불과 한 2주 전에 배추 한 포기 값이 6,000원을 넘어섰다라는 기사 본 것 같은데 네.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값이 계속해서 뛰더니 앞자리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배추 상품 평균 소매 가격은 7,062원으로 와. 작년보다 9% 넘게 뛰었고요. 예. 평년보다 11%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6,000원대를 간신히 지켜냈는데 다시 또 가파르게 뛰면서 전달 대비 상승률은 52%로 한 달 새 한 포기에 2,50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와, 네. 네. 통상 8월 배추 가격이 7월보다 비싸다곤 하지만 올해 상승폭은 예년보다 훨씬 큰데요. 최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오는 이 오락가락 날씨에 품질도 좋지 않고 많이 나오질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최근 소매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곤 있지만 2, 3주 앞선 도매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 14일 기준 4,393원으로 작년보다 약 23%, 평년보다는 6% 가까이 저렴합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산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최근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고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하고 있다. 도매 가격 하락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소매 가격은 2, 3주 정도 차이를 두고 도매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양호한 기상 상황이 이어진다면 소매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곧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좀 우려했던 이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나 보네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이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 평균 예금 금리 수준이 높은 이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렇죠. 관측이 나왔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말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70조 원 연평균 수준의 증강세를 보였는데 저축은행 예금 잔액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이 증가폭이 크진 않았고 상호금융권 증가율도 미미했습니다. 예.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이금융권 중심으로 고금리 상품들이 나온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이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축은행권의 평균 예금 금리는 여전히 3%대로 다른 업권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고 또 저축은행권에선 10% 안팎의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줄지어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이금융권의 고금리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하고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방침입니다. 네, 이번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데 이 세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낼 때 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요? 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9년 만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현재 절반인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201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다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고요. 국세청은 또 일반 납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도 현행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내리기로 하고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도 일반 납세자는 0.4%,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0.15%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세정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연합회는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이 신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이 같은 요청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기준금액 상향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종 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언급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걱정인데요. 이 예스24와 SGI 서울보증에 이어서 이번엔 웰컴 금융그룹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웰컴 금융그룹의 대부업체 계열사가 해외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 네. 현재로선 고객 정보 유출은 없다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웰컴 금융이 공격 사실을 인지한 게 이달 초고 네. 언제부터 공격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러시아계 해커 조직이 본인들의 소행이다 밝힌 상태고요. 예. 이들은 132만 개 1테라바이트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며 웰컴 금융의 고객 이름부터 생년월일, 주소, 계좌 등 수많은 정보가 포함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 내부 문서로 보이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사측은 대부업체가 공격받은 건 맞지만 유출된 건 고객 정보가 아닌 회의 자료, 품위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발생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시스템 일부를 복구했다 밝히면서 특히 개인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핵심 계열사인 웰컴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다른 계열사와 서버를 분리한 상태라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SGI 서울보증과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에 이어서 민감 정보가 많은 대부업체까지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금융권의 보안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계 소식입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의사제 도입, 또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죠. 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00명 정도인데 이 중 1,700여 명 무려 67% 정도가 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수련병원 출신의 저연차 전공의들이 원래 있던 병원이 아닌 수도권 쪽으로 복귀를 시도하려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끝나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역 의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쌍문동 아파트에 큰 불이 났어요. 네, 어젯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한밤중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네. 11층에서 난 불은 1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 이 화재로 주민 등 170여 명이 대피했고 천만다행으로 다친 주민은 없었다고 하네요. 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한 명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요. 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 현장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나타나 경찰이 이미 동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이 횡설수설하고 환각 증세를 보여서 응급 입원 조치를 취했는데 네.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다만 해당 남성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 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현장 감식도 되지 않아 방화 가능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첫 소식으로 청도 무궁화호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선로 주변 작업자 7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추가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 방송과 뉴스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지속되는 폭염에 도로에 고정차 소식이 많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과 냉각수 등 차량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내 노들로 한강철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동대구 분기점 5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경부 동탄터널에서 기흥까지 5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수원까지는 정체로 이어지고요.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정체고 달래내고개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2인 휴게소 부근 1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인데요.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8탄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그 사이 안산 분기점과 매송 휴게소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이천에서 남이천 나들목까지 속도 더딘데요. 그 사이 1, 2차로에 걸쳐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호법에서 모가까지 속도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이죠.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IT 연구소 시간에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 영화가 엄청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개봉 첫날부터 뭐 좌석 점유율 61%를 기록하고 평점도 거의 만점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바로 지난 8월 8일에 개봉한 엔하이픈 VR 콘서트 이머전이라는 어허허. 작품입니다. 네. 제목만 보시면 어떤 영화인지 딱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개봉 첫날 좌석 점유율 61%를 기록을 했어요. 네. 네, 사실 일반적인 영화 작품들의 경우는 한 40% 정도만 넘어도 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61%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어마어마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게 전국에서 한 곳에서만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딱 한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좌석 점유율이 이 정도라는 거는 관객들이 이 VR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특별히 그 극장까지 찾아갔다. 그러네요. 라는 거죠. 네. 평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1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지금 개봉한 지 열흘 정도 됐는데 굉장한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누가 실수로 조금 잘못 누른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후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관람하고 바로 다음 회차 봤다. 와. 이런 분도 계셨고요. 네. 뭐 콘서트계의 혁명이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VR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팬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VR 콘서트라고 했을 때 뭐 그래 최신 기술이 들어간 뭔가 영상이겠지 싶지만 어떻게 다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콘서트 영상이나 온라인 스트리밍하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몰입감하고 현장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콘서트 영상은 카메라가 찍은 화면을 사람들이 평면에서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감독이 정한 프레임 안에서 네. 찍혀져 있는 거를 관객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결국 이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지는 걸 지켜보게 되는 것과는 달리 헤드셋을 사용하는 순간 완전히 360도로 펼쳐지는 가상의 공간 안에 관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VR 영화는 관객이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시선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앞뒤 좌우를 막 둘러보면서 이 와. 화면을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 엔하이픈 VR 콘서트의 경우에는 관객이 멤버들과 마치 눈앞 0cm 거리에서 제로. 네, 그렇게 진짜 코앞에서 말 그대로. 맞습니다. 네. 코앞에서 보는 것처럼 제작이 됐다라고 해요. 네. 또 특별한 게 무대 공간이 굉장히 다채롭게 구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거대한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공장, 루프탑 이렇게 끊임없이 장소들이 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어메이즈라는 회사의 12K 실사 촬영 기술이 들어갔어요. 와, 뭐 4K, 8K까지 들어봤는데 12K 처음 듣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선명한 그런 네. 화질을 구현을 했고 또 네. 다양한 특수 효과나 AI 기술까지도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더의 경우에는 너무 가까워서 나 중간에 헤드셋 벗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직접 뭔가 체험을 하면 뭔가 막 소름 돋는 현실감에 놀랄 것 같긴 해요. 이게 VR 콘서트에서 뭐 관객이 이렇게 소나트를 하면 그게 환영에 반영이 되고 화면에 반영이 되고 뭐 좋아하는 멤버를 뭐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직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VR 컨텐츠가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좀 진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관객이 이제 손으로 하트를 이런 식으로 네, 눈앞에서 소나트. 이렇게 만들면 그 네. 동작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안에도 와. 하트가 구현이 되는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멤버 선택형 분기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원래 아이돌이라고 하면 최애 멤버들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멤버를 딱 선택을 하면 그 멤버 중심의 씬들이 펼쳐지는 이야. 네,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내 행동이 컨텐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내가 여기 진짜 존재하고 있다. 네, 이런 네. 강력한 몰입감을 주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나 VR 세상에 갇히고 싶다. 이런 후기들을 적고 있는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제작사가 지금까지 여러 개의 콘서트 영화를 만들었는데 역대 최다인 8곡을 수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각각의 곡마다 여러 가지 참여 요소를 구현해 놔서 굉장히 직접 체험하는 공연의 즐거움을 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 VR 콘서트 영화가 뭐 전 세계 40개 도시에서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K-팝 요즘 안 그래도 굉장한 인기인데 VR 기술하고 만나서 어떤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좀 해외 반응은 어떨까요? 네, 굉장히 해외에서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해서 K-팝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40여 개국에서 개봉이 예정인데 그동안 했었던 VR 콘서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아이돌 그룹 자체가 엔하이픈이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VR 기술이 K-팝의 어떤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재밌는 건 이런 게 엔하이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기존에 네. 여러 가지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차은우 씨도 아이고 예. VR 콘서트 했거든요. 6월 달에 개봉을 했고 네. 전 세계 21개 도시에서 개봉을 했어요. 오. 특히 일본에서는 주말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와 1위 네, 박스오피스 1위. 굉장한 네. 인기를 얻었고 막 상영회차가 매진되면서 추가 상영해달라고 막 시위까지 벌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저도 보고 싶네요. 네, 너무너무 궁금하죠. 근데 네. 특히 이때에는 관객들이 추억의 물건이나 사진, 장소 같은 걸 선택하면 이야기의 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스토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네. 보는 게 다른. 만들어가는 거네요 자신이. 맞습니다.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참여형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야. 인기를 얻었고요. 네.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같은 그룹도 미국 5개 도시에서 상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전문 기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VR 콘서트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음. K-팝을 만나서 이제 역수출되고 있다. 아. 네, 이런 점에서 또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VR이 뭐 K-팝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신윤복의 미인도를 소재로 한 어떤 VR 영화가 또 국제 영화제 초청을 받았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이 단이전 미인도 이야기라는 VR 영화예요. 네. 이번에 제73회 멜버른 국제영화제의 확장 현실 부문에 공식적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제가 굉장히 유서 깊은 영화제거든요. 예. 1952년에 시작된 호주의 최대 규모의 영화제예요. 예. 여기에 굉장히 세계 각국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초청해서 보여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의 만남이 좀 국제적으로 인정이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작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 후기 화가인 혜원 신윤복 선생의 작품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겁니다. 네. 총 회화 15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미인도 그리고 잘 아시는 월화정인 혹은 뭐 송정관폭이나 계명고감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신윤복의 대표작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냥 그림을 단순히 디지털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좀 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림 속에 있는 인물, 장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구현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예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통 판소리, 춤 이런 아.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단순하게 그림을 보는 걸 또 넘어서 그림 속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그러네요. 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네. 또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예. 이 주인공 다니라는 주인공을 설정을 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비 이생과 기생 추위의 어떤 삼각관계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 국립박물관도 오픈런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우리 전통 문화가 또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VR 기술이 이렇게 체험을 중심으로 다른 분야로도 충분히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게 교육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네, 교육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그렇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건 의료 교육 분야입니다. 의료, 네. 의료 교육에서 메타병원이라는 개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가상의 병원에서 실제랑 똑같은 의료 실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렇겠네요. 만들어진 VR 기반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는데 네. 기존 같으면 모여서 막 실습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네. 좀 더 주목을 받은 그런 사례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보니까 뉴베이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메디크루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제품도 있고요. 오. 또 굉장히 몰입감이 뛰어난 VR 제품 이렇게 예. 나뉘어져 있어요. 네. 특히나 이런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것에 대응하거나 전문 심폐소생술 네. 또 재난 중증도 분류 이런 실습 콘텐츠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장점은 안전성하고
반복 학습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실제 사람 혹은 마네킹 대상으로 이런 실습들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 투자도 많이 그렇죠. 필요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모든 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자원, 시설, 인력 이렇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네. 근데 VR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실제 환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도 네. 다양한 응급 상황을 무제한으로 반복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이라든가 다양한 환자 케이스들을 볼 수 있어서 교육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뭐 초등학교에서도 VR 스포츠 교실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렇게 가상현실 운동을 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저는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저도 네. 이제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 VR 스포츠 교실 얘기가 나온 게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코로나 이전인 2018년도부터도 적용이 된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네. 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교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스크린을 향해서 공을 차거나 던지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카메라 그리고 센서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스크린 속의 가상 세계에서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차면 화면 속에 골대로 골이 들어간다라던가 농구공을 던지면 가상의 농구대에 들어가는 네. 그런 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교육적인 효과가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지금 뭐 이런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수학, 언어, 과학, 영양 이렇게 다양하게 한 31종의 콘텐츠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고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 특히나 학급수나 학생에 비해서 강당이나 운동장이 부족한 아 그렇죠.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또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내 체육할 수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공간을 뭐 축구장으로도 쓸 수 있고 농구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신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VR 콘텐츠가 뭔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인데요. 네. 과거에도 VR은 있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360도 공간을 보여주는 정도? 그렇죠, 에 그렇죠. 그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 동작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손동작도 인식하고 우리의 시선, 이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음성 인식 이렇게 다양한 센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어서 아까 뭐 손아트 인식 기능 이런 것도 네, 이제 네.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용자의 경험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만 하는 콘텐츠가 금방 지루해지고 또 재시청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사람들이 더 인기 있어 한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훈련 분야의 수요 증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런 VR 콘텐츠들이 더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일반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게 VR 멀미예요. 이게 네, 아무래도 네. 헤드셋이나 안경을 착용을 맞아요. 하셔야 하는데 네. 처음에는 특히나 이게 많이 착각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시선은 움직이고 있는데 몸은 가만히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인지에서 부조화가 오면서 멀미가 오는 그런 예.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VR 콘텐츠 개발자들도 어떻게 하면 좀 멀미를 줄일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무게하고 착용감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이게 너무 네. 무겁다 보면 아무래도 쓰기 아하. 싫어하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의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앞으로 이 빠르게 발전하면 VR이 우리 일상에 어디까지 들어올지도 참 궁금해지는데 어떨까요? 5년 뒤, 10년 뒤 뭐 짧게 마무리해 주신다면. 네,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엔하이픈의 사례처럼 VR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싶을 정도로 아이고. 나에게 맞춤화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한 5년 내에 오지 않을까 5년 내에 생각해 봅니다.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T 연구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돈 되는 라디오 한낮의 과학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쓸데없다와 쓸모없다란 표현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에서 쓸데없다를 찾아보면 소용없다와 같은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다입니다. 여기서 쓸 때는 쓰일 자리 또는 써야 할 곳이란 뜻으로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줘 같이 씁니다. 쓸데없다는 보통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걱정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결국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요, 말이요, 걱정이라는 것이죠. 반면 쓸모없다는 쓸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데 여기서 쓸모는 쓸만한 가치라는 뜻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같이 씁니다. 그는 쓸모없는 쇠붙이를 모아 고물상에 팔았다.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려 이제 이 장갑은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찾아서 쓸만한 점이나 가치를 뜻하는 찾을모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찾을모가 있는 법이다. 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사물에 쓸모 있는 면모나 유용한 구석을 가리켜서 쓰잘머리라고 하고 이 도끼는 녹이 너무 슬어 장작을 패는데 쓰잘머리가 없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폭염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서쪽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춘천 33도가 예상되는데요.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 더 어둡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강릉이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주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체로 맑은 영남 지역은 햇볕도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3도, 습도는 65%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로 돈 되는 라디오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는 안정형과 본인이 운용하는 수익형, 그 차이와 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를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해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에 헌정을 파괴했던 총리라며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제시도에 맞서 당사 철야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여야 쟁정법안 강행 처리 저지에도 나섰습니다. 트럼프 관세 등 영향으로 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로의 수출이 늘면서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은 8.8% 증가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이 10월부터 출시됩니다. 가입자가 숨진 이후에 유족들이 받을 사망보험금을 가입자 생전에 노후연금처럼 받자는 취지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망보험은 현재 75만 9천여 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오전 9시 30분부터 소환을 해서 그 몇 분 전에 이제 출석하러 들어갔어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들어가는 거고요. 네.
국정 2인자, 그러니까 국무총리 국정 2인자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고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무회의는 원래 계엄 선포 절차 전후로 해서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렀다? 그러면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인 거고요. 예. 또 이 나중에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고 또 네. 폐기하려고 했다는 혐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입니다. 네. 한 전 총리 조사실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들 만났을 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네. 이번 소환 조사에 앞서서 먼저 내란 특검팀이 압수수색 먼저 했죠. 예.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하고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했었는데 오늘 의혹 전반을 조사한 다음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는 구속된 뒤에 특검에 두 번째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대부분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어요. 네, 어제 김건희 여사 조사는 7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예. 어제 오후 4시 30분 좀 넘어서 퇴실을 했는데 오전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한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에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네. 뭐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은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 한 3시간 남짓이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간혹 대답을 해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제 특히 주목됐던 거는 김건희 여사만 물은 게 아니고 전성배 씨 건진법사하고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씨 그렇죠.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에 부르면서 어쩌면 이들 만나서 확인하게 네. 하는 대질신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이 나왔지만 대질신문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특검은 일정상 짜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나온 거다라는 설명이고요. 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고 바로 또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오늘은 또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소환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사 끝나고 내일 또 소환하면서 이번 주 최소 2차례 불러다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이 김 여사 구속의 결정타가 된 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이번 사건 스모킹건으로 떠오르는 건지도 주목되는데요. 네, 사실 이봉관 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는 김건희 여사 구속에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이 회장은 목걸이 비롯해서 고가의 장신구를 내가 건넸다라고 시인을 했잖아요. 예. 사위하고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이봉관 회장이 이 자수서에다가 지난해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고 2차례 정도 만났다. 네. 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위로를 받고 싶다라면서 이봉관 회장을 불렀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안가에서 사적인 이유로 영부인이 민간 기업인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그렇죠.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안전가옥이라는 곳은 굉장히 봉쇄된 곳이죠. 그렇죠. 말 네. 그대로 안전가옥이니까요. 네,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대통령 일정을 소화할 때 쓰이는 장소거든요. 네. 그럼 이 안가 회동이 그것도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이 민간 기업인을 따로 만났다. 그 사실이 그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요 시점을 보면은 이봉관 회장이 그 문제의 목걸이를 돌려받은 이후에도 둘이 계속 컨택이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는데 이때가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총선 출마하기로 했다고 아하. 보도가 한창 나올 때였어요. 네. 근데 안가회동에 부른 게 위로를 얻고 싶었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청탁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전가옥에 기업 회장이 불려갔는데 빈손으로 갔겠느냐 이런 의혹까지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특검 전에 검찰이 이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돈다발을 확보를 했는데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이죠.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린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요게 이 건진법사 은신처라고 하는 곳에서 이 관봉권 돈다발이 나왔을 때도 꽤 큰 파장을 그렇죠. 일으켰었는데요. 네.
지난해 말에 검찰이 이 관봉권 포함해서 억대 현금 뭉치를 찾아냈었는데 네. 이 돈의 출처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던 도중에 핵심 증거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지금 KBS가 단독 보도로 꾸준히 사후 보도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현금 다발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5천만 원이 관봉권이라는 거고 이 관봉권이 왜 특이하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보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낼 때만 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100장씩 묶어서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형태고 네. 일반인들이 보통 지폐를 받을 때는 그게 다 풀려진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띠지하고 스티커는 예상하시겠지만 지폐 검수 날짜, 뭐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네. 요 관봉권을 획득을 했다면 요 띠지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그렇죠. 물증이 되는 거죠. 핵심 물증이죠. 네. 그래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유일하기도 한 그런 단서였는데 정작 검찰이 모조리 분실했다라는 게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KBS가 다시 검찰에 연락을 해서 해명을 들었는데 네. 직원 실수를 버렸다. 예, 네.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요 관봉권이랑 이 남부지검에서 하는 팀이 금융범죄를 집중 수사해오고 있는 곳인데 예. 이런 물증을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분실 사실이 파악이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어떤 감찰이라든가 경위 파악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의결했습니다. 네. 방송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명 농안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이 원래 윤석열 정부 때부터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을 해왔다가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서 당연히 이제 여당이 되면은 추진하리라 예측이 됐던 법안들이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을 했는데 이제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가 변수입니다. 아, 네. 지금 뭐 방통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5명 꾸려놓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네. 한 명이기 때문에 이진수 그렇죠. 위원장은 한 명밖에 없어서 네. 그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대안으로 방통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법안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는 본회의 연기를 공식 요청했는데 원래 본회의 일정이 내일 모레예요. 21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도 막아야 되고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하루 전 본회의 열겠다는 여당이나 중앙당사로 압수수색 들이닥친 특검이나 왜 이렇게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남의 집 잔치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오늘 오후에 마지막 방송 토론회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차 토론회도 역시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그런 관계 설정 문제 또 특검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어제부터 시작한 한미 군 당국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한 비판을 냈다는 소식이네요. 네, 원래 우리 매년 정례 한미 연합훈련 하는 건데요. 네. 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해서 김정은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예. 북한의 가장 적대적인 의사 표명,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주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네. 김정은이 어제 그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인 최현호를 점검하러 갔다고 하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북한이 지금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노동신문이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북한 해군 원래는 그동안에 지상군의 핵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해군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북한이. 네. 그래서 이 해군의 핵 무장화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는데 사실 김정은의 반응은 미러 대화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것들을 의식한 어떤 미국을 의식한 그런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는데 조만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났죠. 예. 그 자리에 유럽 정상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유럽 대륙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의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도와서 트럼프 상대로 사실상 이거는 8대1 회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크게 다뤄진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안전보장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아마 지금 방식으로 거론되는 거는 나토가 여기에 또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러시아의 요구는 우크라이나 너희 나토 가입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어떤 일이 생기면 나토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타협안으로 가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우크라이나로서 뼈아픈 대목은 영토 양보는 네.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이제 푸틴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죠. 영토 이 정도는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트럼프로서는 푸틴 먼저 만났고 그다음 젤렌스키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푸틴이랑 젤렌스키 만나는 판을 내가 깔아줄게. 사이에서. 예, 네. 그 대신 나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3자 회담 하자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푸틴이랑 젤렌스키 먼저 만나서 협상 진행하고 둘이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간극 확인한 다음에 트럼프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구상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푸틴이랑 젤렌스키가 만나는 정상회담이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이 러우 전쟁 일어나고 나서 전쟁 두 당사국 간의 정상 간 처음 열리는 회담이 그러네요. 되는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네. 장면이 그려질 수 있는데요. 네. 러우 전쟁이 벌써 3년 반이나 와. 지났어요. 네. 이미 장기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한번 어떻게 급물살을 타다가 삐끗하면은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혹은 급진적으로 종전으로 갈지 중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인데요.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DB형, DC형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IRP 얘기를 할 때 DB형, DC형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 시리즈로 오늘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했지만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는 확정급여 DB형이 있고요. 네.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는 확정기획 DC형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한 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네. DB형은 회사가 운영을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운영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택시 주는 방식이라 선택할 여지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는 상품입니다. 네. 반면 DC형의 경우 회사가 재직 기간 중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연, 분기,
월 단위로 노동자 DC 계좌에 지급해주면 네. 이걸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예. 내가 투자한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 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이 내 퇴직연금이 뭐 DB형인지 DC형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통 퇴직 후는 먼 얘기라 생각해서 크게 네.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네, 네. 만약 DC형인지 DB형인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회사에 문의하면 되고요. 네. 회사가 만약 DB형만 선택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셈이고요. 하지만 DC형 또는 둘 다 도입했다고 한 경우에는 네. 더 이상 관심밖에 두지 마시고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회사가 뭐 DB형뿐만 아니라 DC형 둘 다 이렇게 도입을 했다면 이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할지 고민이 꽤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성향마다 좀 달라서요. 네. 딱 한마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이 퇴직연금 DB형, DC형 가운데 뭐가 더 유리할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DB형과 DC형 중에 뭐가 유리할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DB형 가입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DB형에서 네. DC형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그래프로 살펴본 2024년 퇴직연금을 보면 작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 비율이 49.7%로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고요. 총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5.6%, 2023년 26.5%, 작년 27.4%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DC형이 더 좋으니 사람들이 전환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고요.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평균 임금 상승률이 선택하는 상품의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훨씬 낫죠. 반대로 임금 상승률이 크지 않다면 운용 수익률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이 조금은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올해 회사를 다닐 것이고 임금 상승률이 매년 7%에서 8% 이상이라면 DB형이 더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많아서 임금이 조금 날속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땐 DC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일을 하면 임금이 알아서 조금 많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에는 뭐 DB형이 좀 나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임금 상승률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DC형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던 2024 퇴직연금 투자백서에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DC형 상위 1%의 경우 22.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2%. 그리고 10명 중 1명 이상이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인 6%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4.7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뛰어난 성과이죠.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등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투자를 못하면 DB형이 낫다. 또 무조건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2022년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기본 투자 상품을 정해두는 제도인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자동으로 운용을 해주니 마냥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했다가 만약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해서 다시 DB형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요. 안 되는군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는 네.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DB형에서 DC형 전환 역시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을 둘 다 도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네네.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건 개인이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네. DC형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개인의 운영 성과를 기업에 다시 전가시킬 수도 있으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DB형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DC형 전환이 더 유리한 이유는 뭔가요? 먼저 기본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네. 퇴직금은 평균 임금,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 네네.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 임금이 깎이면 퇴직급여도 당연히 같이 깎이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될 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받고 이후 쌓인 퇴직급여는 DC형으로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전환 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해둔 기업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고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일단 임금 피크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게 최근 3개월 급여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한번 이제 끊어서 연금 계좌로 받아두고 DC형으로 이제 남은 걸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상황마다 또 성향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DB형, DC형 중에 뭐가 더 유리할지 따져볼 때 고려해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 DB형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는 반면에 DC형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법정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퇴직금까지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해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B형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할 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DB형만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임금 피크제가 시작하기 직전에는 임금이 감소할 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받아서 IRP에 넣어두면 퇴직금도 줄어들지 않고 절세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퇴직 앞둔 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열심히 굴린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시금 수령입니다. 왜 안 돼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700만 원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IRP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고요. 또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20년 이상 연금 수령 땐 퇴직소득세를 더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세제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는 13%밖에
없었는데요. 네. 2022년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네. 연금 수령을 꼭 추천드리고요. 네. 다만 1년에 수령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1,500만 원 이하로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네.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 16.5%를 분리과세 형태로 납부하거나 개인연금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세 형태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이 역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 받거나 뭔가 방법을 잘 택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다 회사가 이 퇴직연금 납입분을 제때 낸다는 걸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혹여 뭐 지연 납입하거나 미납입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참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셈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기업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DC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네.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10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네. 만약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운용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지연 이자를 10%에서 20%를 납입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일단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미납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미납 신고를 하면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미납액의 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폐업도는 지급 불능 시에는 대지급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인데요. 고용노동간서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자세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다뤄봤었는데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을 잘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보통 계좌를 어디서 개설할지 금융기관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은행이냐 증권사냐 금융기관도 중요하지만 제도 유형, 운영 방법, 수수료, 세금 혜택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증권사, 은행, 보험사별 운용 관리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 수수료가 0.1%라도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그 금액은 꽤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DB형과 달리 또 DC형과 IRP는 본인이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연 1, 2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수고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계좌를 많이 봤는데 이름 실제 가치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DB형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장점으로 본인 관리 부담이 적지만 연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고요. 고소득자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다닌다면 DB형이 적합하고요. 그렇죠. DC형이나 IRP 계좌를 운영할 땐 젊을수록 주식의 비중을 높이되 채권을 혼합해서 가져가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활용하고 상품 변경은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퇴직연금 DB형 또 DC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 하시는 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도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퇴직연금 DB형, DC형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먼저 7492님, 퇴직연금을 퇴사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DB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해서 뭐 주택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 처리 가능합니다. 네. 9963님께서는 이직하면서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받으면 손해일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 장점은 딱 한 가지죠. 네. 일시금으로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니까 목돈. 네. 대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보통의 퇴직금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연금 형태로 네. 받으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큰 돈 쓸 일이 막 대출까지 써서 뭐 큰 돈 쓸 일이 있다면 당연히 대출 받는 것보다는 이 돈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IRP에 두고 나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인 상황에 얼마나 이 목돈이 급한가에 따라서 어쨌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될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8228님 회사에서 DB형으로 정책을 삼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직원들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바꿀 수도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DB형에서 직원들 의견을 해서 다시 DC형으로 바꿨다가 근데 운용 수익률이 안 좋아서 다시 DB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228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자면 DB형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낮다면 DC형이 더 유리하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나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질문의 대답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4092님께서는 회사에서 은행을 정해서 퇴직연금 신청한 지 1년 넘었는데요. 제 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서 DC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퇴직금 어디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퇴직금 그대로 있겠죠. 근데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계좌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지연이자를 10에서 20%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퇴직금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근데 확인은 또 해보셔야겠습니다. 3306님 DC형으로 전환을 하고 디폴트 옵션 걸어두면 그냥 정기예금 넣는 것보다 항상 유리할까요? 항상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제가 항상이란 말은 조금 싫은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지금까지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은 항상은 아니고 대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5491님 저희 회사는 은행에 가입을 했는데 돈을 넣지 못해서 사직하면 돈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서 받는 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회사가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대로 문을 닫으면 퇴직금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좀 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업 또는 직업 불능 시에는 대지급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지급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7492님, 3306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딱 어울리는 주제인데요. 네. 이열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체온에 관한 뜨거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 보통 이제 체온이 36.5도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숫자 하나로만 설명 안 되는 신기한 사실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것도 있어? 하고 놀랄만한 체온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면 36.5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딱 항상 36.5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상 체온은 몇 도에서 몇 도 정도를 가리킬까요? 사람 체온은 보통 이제 섭씨 36.5도에서 37도 사이를 정상 범위라고 합니다. 이건 1950년대 독일 내과 의사인 칼 분더리히가 25,000명의 겨드랑이 온도 측정 자료를 토대로 37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오랜 기간 이 기준이 통용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최근에 1992년엔 36.8도, 2017년에 36.6도가 평균 체온이라는 연구 등이 나오면서 요즘엔 정상의 범위를 이보다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최근의 연구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3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61만 8천 건의 구강 체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건강한 성인의 정상 체온 범위는 36.2도에서 36.7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평균으로 하면 36.6도였죠. 네네. 예를 들어보자면 아침에 측정한 이제 키 큰 80세 노인의 체온은 36.2도 정도 될 수 있는데요. 네. 오후 4시쯤 비만한 20대 여성의 체온은 37.2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정상 체온은 사람마다 다르고 하루 중에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죠. 신기한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체온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일부 사람은 평상시 체온이 36도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는 유전, 대사율 그리고 갑상샘 기능 차이 때문인데요. 네. 특히 평균 체온에서 한 25% 정도 차이는 성별, 연령, 키, 체중, 측정 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0.1에서 0.2도 정도 낮고요. 여성의 체온은 월경 주기에 따라 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란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하면 기초 체온이 평균 0.3에서 0.5도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일부 여성은 이 변화를 이용해서 배란일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키가 클수록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체중이 무거울수록 조금 체온이 높아지고요. 네네. 노인은 뇌, 심장 같은 신부 체온이 평균 0.2에서 0.3도가 낮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대사율이 떨어져서 열 생산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씨에도 어르신들이 좀 더 추위를 많이 타시죠. 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군요. 네. 또 하루 중에는 이른 아침에 체온이 가장 낮고요. 오후 4시 전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이제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 리듬인 일주기 리듬의 영향입니다. 이게 뭐 남녀 성별에 따라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신체 조건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체온 36.5도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 대부분의 포유류 조류와 함께 항온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효소 반응 속도와 면역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죠.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 안팎인데 이 온도에서 인체의 효소 그리고 세포 대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효소 활동이 떨어지고요. 1도만 올라가도 단백질 변성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열이 나는 건 몸이 아파서 생기는 나쁜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 수도 있고 좋아지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발열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방어 전략입니다. 그렇죠. 38도 전후의 발열은 백혈구 활동 그리고 항체 생성을 빠르게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빨리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40도 이상이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이제 탈수가 심해지니까 위험하고요.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뭐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의 체온이 점점 낮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보건위생 수준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최근 사람의 평균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사람의 체온이 지난 200년간 약 0.6도 떨어졌다는 미국인 집단 분석 결과가 발표됐고요. 최근에는 볼리비아 아마존 토착민들에게서도 이제 급격한 체온 저하 현상이 보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출생한 미국 남성 체온은 18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보다 0.59도 낮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체온 저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드는데요. 그러니까 위생이 좋아지면서 병원체 감염 빈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체계 활동이 줄어들면서 평균적으로 체온이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 국가의 평균 체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6% 낮아진 36.4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 이제 치마네 부족 연구를 보면 고소득 국가가 아닌 지역에서도 뚜렷한 체온 저하 현상이 확인됐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열대우림에 거주하는 치마네 부족은 전통적인 일상생활에서 이제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혈구, 면역 글로불린 같은 면역 관련 물질이 끊임없이 활성화되고요. 치마네 부족 같은 경우 사망 원인의 절반이 감염, 특히 이제 호흡기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잦은 기생충 감염에 따라서 인체의 대사량도 많아지고요. 결국은 이런 환경에서 신체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체온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한 거고요. 그렇지만 21세기 들어서 이곳 주민들도 정부의 공중보건이나 사회보장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위생 상태가 크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체온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이 보건 위생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체온은 이렇게 낮아지는 거군요. 일할 어떤 에너지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체온을 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겨드랑이를 통해서 잰다거나 이마로 이렇게 많이 손을 대거나. 측정을 하잖아요. 뭐 몸 구석구석마다도 체온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뇌, 심장, 간 같은 이제 중심 장기 체온을 심부 체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체온이 37에서 38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좀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 특히 고막, 직장, 식도에서 측정하면 신부 체온에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에 손발, 얼굴 등 이제 외부에 노출된 피부 표면 같은 경우는 계절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28에서 35도까지 이렇게 변합니다. 크게 변해요. 날씨, 옷차림, 혈액 순환 상태에 따라 몇 분 만에 5 내지 10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손발 같은 말단 부위의 경우엔 겨울에는 20도 이하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여름 땡볕에서 일하시다 보면 36도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열 손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손끝이 차갑잖아요. 그거는 몸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말단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얼굴은 이제 뇌혈류량이 많아서 34에서 36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땀샘이 많아서 이제 체온 조절 기능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의 경우는 큰 혈관이 지나가고 외부에 이제 차단돼 있어서 36에서 37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체온 측정을 주로 겨드랑이에 많이 하는 거고요. 결국 체온은 체온계로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재는 뭐 겨드랑이나 이마나 귓속 이런 곳에서 온도를 재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요. 신부 체온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여름 폭염이 계속돼서 뭔가 우리 체온보다 조금 높은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이 좀 안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기온이 만일 37도를 넘는 날씨에서는 땀을 증발시켜서 식히는 방식만이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땀 증발이 또 잘 안 돼서 체온이 또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뇌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오르면 신경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요. 혼란이나 경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 열사병 위험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식 저하나 발작,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뭐 2018년 일본 폭염 때는 기온이 41.1도를 넘어서면서 수백 아이고.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이렇게 체온이 막 높아졌을 때는 빠르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걸까요? 네, 폭염 시 체온 낮추는 황금 공식으로 5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황금 공식. 예. 1단계는 물의 퐁당. 물의 퐁당. 예, 가장 빠른 방법은 찬물에 몸을 담그는 겁니다. 그렇죠. 예, 10 내지 15도씨 얼음물이나 시원한 강, 호수에 들어가면 체온이 1분에 0.2도씨씩 쭉 떨어집니다. 와, 네. 운동하다 쓰러진 선수도 이렇게 해서 의식을 회복하고요. 예. 2단계는 급소를 시원하게. 급소를 시원하게. 네, 목, 겨드랑이, 사탕우리 같은 큰 혈관이 지나는 길목에 얼음팩이나 찬 수건을 대세요. 네. 피가 이제 시원해져서 온몸이 식습니다. 아하. 그리고 손목, 발목, 목 뒤도 보너스 자리에 해당하고요. 네. 3단계 물 뿌리고 바람 쐬기. 그렇죠. 물 뿌리고 바람 쐬기. 피부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네. 즉석 에어컨이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습도가 높으면 효과가 줄어들고요. 그렇죠. 4단계 속까지 시원하게. 속까지. 네. 결국 찬물을 조금씩 드시고요. 네. 이온 음료나 소금물로 전해질도 보충하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야 이제 땀을 계속 흘려서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몸 속까지 시원하게. 네. 그래서 5단계는 햇빛과 결별. 햇빛과 결별. 네.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세요. 에어컨 바람은 이제 공기 자체를 식혀주고 피부와 이제 공기의 온도차를 크게 만들어서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로 말씀드리면 물에 담그기, 급소 냉찜질, 물을 뿌리고 바람 쐬기, 수분 전해질 보충, 시원한 곳으로 이동. 물론 이제 증상이 심하면 몸을 식히면서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겠죠. 그렇죠. 자, 황금 공식 5단계를 알아봤는데 만약에 시원한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그늘이나 통풍 좋은 곳으로 즉시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네. 건물 그늘, 나무 그늘, 차량 그림자 같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네. 햇빛이 닿는 것만 막아도 피부 온도는 5 내지 10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옷을 느슨하게 풀고 피부 노출 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네. 조이는 벨트 단추를 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네. 어깨, 팔다리 등 넓은 부위를 공기에 노출시키면 이제 냉각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부채질 바람 막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선풍기 부채, 손부채질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이제 피부에서 열이 빠져나갑니다. 네네. 땀이 난 상태라면 증발 효과도 역시 빨리 식을 거고요. 맞아요. 더 시원해요. 또 시원한 표면에 기대기도 좋습니다. 네. 바닥 타일, 금속 난간, 벤치처럼 이제 공기보다 차가운 물체에 등을 기대면 시원해질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늘에 있는 금속, 돌 표면이 효과적이고요. 아울러 이제 손발을 심장보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다 두는 게 좋습니다. 혈액이 말단에서 더 쉽게 식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바람이 잘 드는 쪽에 손과 발을 내놓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체온, 기온을 얘기할 때 실제 기온하고 체감 온도하고 다르잖아요. 네.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체감 온도는 단순한 기온, 온도계 숫자가 아니고요. 습도, 바람, 햇볕, 의복, 활동량까지 합쳐서 몸이 느끼는 일종의 열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 스트레스. 네. 예, 우리나라 여름에 더운 이유가 바로 습도가 체감 온도를 밀어올리기 때문이죠. 네. 예, 땀은 증발해야 식습니다. 근데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안 돼서 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더 더운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기온이 33도지만 습기가 70%면 미국 방식으로 열지수로 계산하면 체감 온도가 43도 안팎이고요. 아이고. 기상청 방식으로 계산하면 34.3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 같은 경우에 약간 이 보정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낮은데요. 근데 실제 느끼는 그 덥기는 그 중간쯤 어디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람이 세면 또 피부 표면에 따뜻한 공기층을 훑어가서 열을 또 빨리 빼앗잖아요. 겨울에 바람이 불면 더 춥고, 물론 이제 여름에 바람이 불면 시원하죠. 그리고 또 요즘 저도 이제 많이 쓰는데 남자분들도 양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양산으로 복사열을 차단하면 체감 온도가 4 내지 6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체온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동물들 체온은 어떨지 또 궁금하거든요. 사람보다 높을까요? 예, 대부분 사람보다 높습니다. 새 같은 경우는 40에서 42도고요. 네. 개의 경우는 약 38에서 39도, 고양이는 약 38도, 햄스터는 37에서 38도 정도 됩니다. 예. 동물마다 이제 생활 환경과 대사 속도가 달라서 체온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처럼 작은 새는 이제 대사량이 높아서 예, 사람보다 체온이 훨씬 뜨겁습니다. 사람도 뭐 키에 따라서 아니면 몸무게에 따라서 체온이 달라지는 것처럼 동물도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뭐 물에 퐁당하는 이 황금 공식 5단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들은 이런 폭염 속에서 체온 조절 어떻게 할까요? 개는 많이 보셨겠지만 혀를 내밀고 헐떡이면서 열을 식히죠. 그렇죠. 네. 새도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입니다. 새의 경우에는 목과 부리 속 점막을 빠르게 진동시켜서 열을 식히는 건데요. 개나 새나 땀샘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생기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예. 코끼리는 귀를 퍼덕여서 혈액을 식히고요. 네. 펭귄은 발바닥 혈관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이제 체온에 근접하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동물도 열 방출이 어려워져서 위험해집니다. 네. 여름에 반려견이 폭염에 노출돼서 열사병에 걸린 사례가 최근에 국내에서도 보고됐었죠.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요. 이 운동하거나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얼굴에 막 열 오르는 거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도 실제 체온이 많이 오르나요? 네, 실제로 근육대사가 이제 활발해져서 운동이 끝난 직후에도 열이 잘 안 떨어집니다. 30분에서 60분 정도에도 1도씨 정도 오르고요. 심리 상태도 체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시 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체온이 0.2에서 0.5도 정도 오릅니다. 반대로 깊이 이제 이완하면 체온이 떨어지고요. 명상이나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식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좀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내실 텐데 오히려 더 명상을 통해서 식혀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